도대체 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 하는 느낌들이 드는데 여러 사건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물론 저 광우병 괴담부터 시작해서 또 작년에 그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까지 뭐 이런 종류의 그 대규모 시위를 유발하는 거짓말. 아, 정말 질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걸 또 지나서 개개인들의 거짓말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벌써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난 보내지 마세요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K 엄무님 난 보내지 마세요. 이 난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축하난을 보내겠다고 한 겁니까? 아닙니까? 뭡니까? 그렇죠. 이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난 거를 보면 한겨레 신문 입장에서는 민주당 얘기를 그나마 좋게 표현을 해주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봐도 연락을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안 했고 연락을 안 해놓고 거짓말 쳤다 이런 얘기는 없고 오히려 뭐 날짜를 조율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축하난이 무슨 사주단자입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사주단자 같은 거는 뭐 길이를 택해서 받기도 하고 뭐 이사 갈 때도 길이를 택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하난은 그냥 다음 날 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기사가 이게 지금 이제 기사 나오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럼 선출되고 첫날이 이제 보통 이렇게 깃발 흔들면서 전당대회에 나갔으면 다음 날은 그 여당 그 대통령 축하난 전달. 아니 이 사진이 나가야 되는데. 대표 축하난 전달 뭐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걸 이게 안 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정무수석 대통령실에서 어제까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어제부터 이 대표를 예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취임 축하난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 저희 갈게요라고 하면 오세요라고는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뭐 택배 보내듯이 이재명 대표실 앞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축하합니다 하고 또 놓고 오면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 없는데 말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예방 일정을 조율 중이며 거절한 게 아니다. 그리고 정무수석이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방 일정을 확정하고 알려주겠다고 대화가 됐다. 우리가 인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날짜를 잡아 받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번 난을 받는 날짜는 이렇게 무슨 태기를 할 필요가 없는 날짜예요. 그렇죠? 뭐 손 있는 날인가? 손 있는 날은 뭐 축하난을 안 받나? 두 번째 지금 이것도 저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저희가 디테일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정무수석이 예방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방 일정을 확정하고 알려주겠다고 대화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화가 된 것이 맞습니까? 대통령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대통령실이 야 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가 이렇게 했잖아 시시콜콜 문자를 공개할 수도 없고 통화 내용을 공개할 수도 없지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계속 혹시 거짓말을 한다는 의심이 든다면 국민을 위해서라도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실 얘기는 어디까지냐면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었다. 까지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답이 없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무슨 답이 아니다. 없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일정을 확정하고 알려주겠다고 했다. 뭐 1년 뒤로 확정해서 알려준 건가 그러면? 아니 난 봤는데 무슨 일정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회담하자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무수석이 오니까 그거 갖고 오세요. 그렇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을 안 받는 거죠. 맞습니다. 간보기하고 계속 이렇게 뭐 간보기가 아니라 뭐 갑질인가요? 뭐예요? 그렇죠. 갑질이네 갑질. 갑질인 거니까 자 이제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저는 이게 만나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난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 그 K 업무님 난 보내지 마세요 했는데 어차피 타이밍도 놓쳤고 이제 보내기도 못 해요. 보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보낸다면은 그냥 택배로 보내지든지 CJ 택배든지 뭐 이런 걸로 보내면 되지. 뭐 이걸 가지고서 통화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 지금 융화님이 짜치는 정치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짜치게 이런 거 갖고 짜치게 사람 기분을 굉장히 아주 더럽게 만드는 이런 건데 저는 뭐 이 문제도 사실은 보면서 야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 대통령실이 거짓말한다? 아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저희는 아직 모르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한다. 그런데 나온 사실을 봐서는 이거는
민주당 쪽의 말이 안 맞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짓말은 사실 김경수 복권을 둘러싼 거짓말이 왜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넘어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짓말이 너무 만연하고 그 거짓말, 쟤는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아니, 제가 뭐 그거 하나로 그냥 버티면서 거짓말쟁이가 점점 더 큰 거짓말쟁이가 되어가도록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언론이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이재명 대표, 네. 대표가 어떻게 본다면 국민들을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들였다고 할까요? 맞아요. 길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말은 뭐 많은 지금 뭐 정치인들을 전체적으로 비판을 하셨지만 네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길을 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그 대선 그 과정이었죠. 뭐 박근혜 대통령, 네. 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뭐 이랬는데 그걸 갖고서 진짜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네? 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정말 뒤집는 경우고 저는 요거는 정확한 거짓말이다 생각하는데 뭐냐면 김경수 복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었다. 김경수가 저 복권이 됐단 말이죠. 축하한다면서 자기가 했다고. 나니까 축하한다고 하면서 원래 내가 요청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요청한 적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민주당에서도 아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들한테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후 전개가 없는데요. 여러 사람이 나섰었죠. 박찬대 네. 원내대표 당시 네. 대표 직무대행이 나서가지고 복권 요청 없었다 그러니까 네. 8일 날 사면 복권 회의가 있었는데 네. 이것보다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문의가 있었다. 네. 그래서 당시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은 누구를 사면 복권하면 좋겠냐라고 네. 물어와서 마침 그때 이재명 전 대표가 네.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예.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가세를 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아니 복권 요청은 없었다. 맞습니다.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면 요청을 제대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예. 들어줄 사람이 1번 대통령.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주로 이런 업무들은 정무수석 내지는 실장을 통해서 정무수석한테 힘이 많이 실린다 혹은 뭐 실장한테 실린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얘기를 해가는 것이 이전의 통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언론인이 정말 네. 그 양반은 통화, 뭐 누가 몇 시에 통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다, 예. 뭐 누가 경로했다, 그럼 그 경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굉장히 디테일하게 취재를 하는 사람이 예. 있는데요. 예. 그 기자가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해본 거예요. 관계자들. 여기서 우리가 거론될 수 있는 대통령에게 민주당에서 김경수 복권을 요청합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체크해 본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 혹시 그런 연락을 받았느냐? 아니다. 내가 만약에 민주당이 연락을 한다면 나한테 연락했을 텐데 나는 전혀 받은 바가 없다. 이 얘기를 고위 이 인사들을 통해서 다 취재를 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아직도 계속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기자가 또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거예요. 혹시나 이를테면 김경수 사면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적에 정말 낮은 단계의 행정관이나 행정관 무슨 이런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누군가가 낮은 단계에서 걸어서 면피성으로 하나를 남겨두고 우리는 용산에 얘기했어. 용산이라는 게 사실 몇 명일까요?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에 얘기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기자 말로는 99%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펄쩍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전화를 받았으면 대통령한테 안 전했겠냐. 내가 왜 그 전화를 받고 안 받았다고 하겠느냐. 이거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분이 취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든 게 네. 민주당의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네. 어떤 주장을 하고서 네. 입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불가지론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관한 내용을 네네. 네. 양측의 주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했다고 하니까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요.
사실은 지난번에 영수회담 때 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4월 달에 그 대통령과 만날 때 그때 의제로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취재를 했잖아요. 했더니 당시 그 용산에서 만날 때 그 있었습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그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혹시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혹시 둘이서 저 카메라 없을 때 얘기한 거가 있었을까라고 해갖고 그 부분도 또 취재를 해봤답니다. 그것도 아닌 거죠. 전혀 아니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언론이 오히려 언론이 퍼즐을 맞춰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처럼 예상한 언론도 있고 지금 또 다른데 뉴시스 보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경수 사면이 사실은 이번에는 복권이었고 사면은 재작년 12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때 김경수 사면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때 한번 의견이 있었을 수 있다. 나는 원래 2년 전부터 얘기했었어? 작년 그렇죠. 아닙니까? 김경수 사면이? 사면이 재작년이죠. 재작년이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석을 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은 원내대표, 대표까지 나서서 우리 복권 요청했어요. 김경수 지사 복권을 축하드립니다. 만약에 복권이 안 됐으면 이럴 필요도 없어요. 맞습니다. 복권이 되니까 축하한다고 덕담하고 실제 과연 김경수라는 변수가 등장하는 걸 바라지 않았잖아요. 자기들 속마음 들킬까 봐 우리 요청했어요라고 화들짝 놀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중인 환실에 해놓고 그 반증이 나오는데도 계속 뭉개고 있는 거. 이거를 국민들이 그냥 거짓말쟁이가 또 거짓말했네? 라고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 그럽니까? 인터넷에서는 까방권이라 하죠. 까임 방지권. 그러니까 뭐 진짜 거짓말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는 비판을 해도 맞습니다. 안 먹히는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재명 거짓말은 어디가 끝이냐. 대장동도 자기 성남시장 때 최대의 치적이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거는 민간업자들이 다 알아서 해서 나는 모른다. 그리고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뭐 정진상이랑 누구 정도는 돼야지 막 이런 얘기도 막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지 측근이지 유동규는 내 측근 아니야. 그리고 또 김문기 돌아가신 저 성남 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측근 골프까지 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보면은 이 위증교사나 각종 선거법 재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해가지고 벌어진 일로 계속 여기까지 왔잖아요. 검사 사칭도 이제 전형적인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럼 뭐 거짓말과 사기인데 이렇게 일생의 이 사기의 흔적을 차곡차곡 쌓아온 일생 흔적이 계속 문제는 뭐냐면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하는 거 이거를 갖고서 정말 일종의 그림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13가지 버전이 있답니다. 이재명의 인터뷰를 보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이 1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자 이재명의 서울의 소리 인터뷰에서는 아버지가 법대를 나왔다. 아버지 원을 제가 풀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강원도 유세에서는 삼척 도계 광산 광부 노동자로 일한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시사저널에서는 강원도 태백에서 탄광 관리자 노릇갔다고 했다. 그다음에 또 이재명 자서전에는 또 아버지가 또 이제 뭐 도박을 하셔가지고 도박 중독자였다. 도박을 해서 온 가족이 쫓겨났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바로 또 페이스북에서는 평생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저기 유명한 김부선 씨한테는 아버지가 서울법대 나왔다. 그렇죠. 그렇게 또 얘기를 맞습니다. 그건 이제 김부선 씨가 본인이 직접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전북 군산 연설에서는 또 있어요? 화장실에서 썩은 과일을 주워 먹던 황경미원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매일경제 기사에서는 아버지는 공군 하사관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 또 증언에서는 아버지는 전문대학을 나온 분으로 동네에 일을 맡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부선은 이재명이 자기 아버지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했다라고 했고 또
이재명의 웹 자서전에는 아버지는 대학 공부도 한 사람이었으며 교사도 했었지만 이라고 나왔고 또 이재명의 동생 이재문 페이스북에는 또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하는 것을 어느 네티즌이 쫙 찾아갖고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네. 도대체 이재명의 아버지는 13가지 버전 중에 어떤 분이냐. 추정컨대 네. 이재명 대표의 글 보면은 네. 제가 위정교사 녹취 파일이나 이런 걸 봐도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은 있어요. 거기에다 있겠죠. 조금 보태는 식으로 계속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몰려서 이재명은 정말 너무 모든 게 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니요. 알고 보면 저희 아버지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법대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네. 하고 일종의 이제 초기에 이게 보면은 아버지 뭐 무슨 법대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는 지난 대선에서도 후반기에 나왔고요.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는 가난한 노동자였고 그렇죠. 환경 미화원으로서 네, 뭐 공공하게 살았고 네. 요 얘기만 나왔었어요. 네, 계속 자기도 그래서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 또 이재명 씨가 직접 쓴 글 중에서는 자기가 13살인가 14살 때 아버지가 자기를 공장 가서 일하지 않는다고 뭐 때린 적도 있다. 맞았다 하는 표현을 제가 과거에 본 기억이 그것도 납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가 뭐냐면은 네.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갑자기 다시 이재명 그러는데 화전민 출신이다. 네. 그래가지고 화전민 출신인데 화전민을 하다가 그때 뭐 엄마는 밀주를 팔았고 네. 그리고 또 뭐 아버지가 그때 잠깐 도박에 빠져가지고 네. 전 재산을 가산을 탕진해서 도망가듯이 네. 해서 그래서 성남으로 왔다. 네. 그래가지고 뭐 공공 화장실 관리도 하고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나를 공장에 내보냈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시차가 안 맞아요. 왜냐면은 또 이제 어디 보면은 이 많은 버전들이 나오니까 네. 또 어디 제가 오늘 아침에 네이버 어디 블로그 이재명 지지자들 그걸 들어가 봤더니 부친 이모 씨는 일반 하사관으로 공군을 제대한 뒤 야간 학교와 청구대학을 다니다 그만뒀다. 강원도 태백에서 한강 관리자 노릇도 하고 잠시 교사 생활도 했고 다 했어. 지통마을에 들어와서 화전민으로 살다가 동네 일을 많이 했어. 그리고 뭐 또 이제 그때 당시 잠깐 도박에 빠지기도 했다. 이 모든 건 다 엮어가지고 지금 이재명 당신의 아버지 누구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엮어서 또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하나의 스토리로. 아니 물론 뭐 이게 한 사람의 인생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다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한 사람을 기억하는 아들의 기억이 톤 매너라고 요즘 흔히 말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뭐 화장실 미화원을 했다는 것과 또 하나에는 옛날에는 그 이재명 씨가 살던 그 동네가 산동네였고 거기가 네. 집집마다 화장실이 공동 없어서 화장실 관리. 공동 시장 근처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다. 그걸 관리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또 과거에 그 성남 지역을 잘 알고 그런 분한테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그때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옛날에 그 60, 70년대에 화장실 돈 받는 일을 누가 했었는지 아냐. 그분이 통장 어둠의 이장 세력에 일은 아니요. 그분이 어둠의 세계에 계시던 분인데 그거는 다 깡패들이 관리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잔돈품 받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 큰 조직에다가 그 돈을 받아서 상납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범조직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그 성남 그 시장이 달랐을 수 있죠. 달랐을 수도 있죠.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시장이나 이런 그 어려운 곳에 있는 공공시설 옛날에는 뭐 우물도 관리했었고 뭐 그랬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대개 조직원들이고 그 행정 관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조직원들이 하고 거기 상납하는 구조였다. 주먹 센 사람이 했겠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돈을 관리를 해서 돈을 받았으면 결코 공공하지 않다.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다. 그 스토리, 그 서사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졌던 그 가난 서사가 그렇죠. 애초에 아니었을 수가 있는 거네요. 아니 그래서 그 얘기도 저희가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이재명의 그 2층 집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잖아요. 칼라 사진. 네. 그리고 책상도 좋아. 그런데 또 다른 13살 때 아버지가 나를 공장에 보내려고 했다. 안 맞아요, 뭐가. 그래서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뭐 소년공 출신이었던 것은 팩트이고 또 그다음에 부모님이
공공하게 살았다라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팩트로 봐야 되는데 이 공공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전에 70년대에 이 청소년기 보낸 분들 10명을 물어보면 우리 집은 꽤 여유 있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느낌 한 두세 분밖에 안 돼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다 공공하게 살았죠.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는 다 어렵게 살았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가난서사 곤궁하다는 이 주장을 나는 그래서 개천에서 난 용이지만 정말 없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 얘기가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성이 있는지는 사실은 이것도 뭐 저희가 좀 게으르긴 한 건데요. 사실은 팩트체크의 대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은 팩트체크란 게 이 정치인의 말을 네. 일일이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참 이게 정치인의 말을 그냥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 써주다 보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제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네.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분 그분이 제대로 체크를 하신 거네요. 네. 지금 많은 인터넷 뉴스나 이런 데서는 그냥 대통령실에서는 난 보내겠다고 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난을 보내겠다고 했으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병치를 해버려요. 맞습니다. 병치를 해버리니까 독자들 입장에서는 네. 뭐가 진실이냐. 네. 이 상황에 빠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거짓말을 네. 던져놓고 공당이 거짓말을 던져놓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혹은 대통령 향해서 거짓말 던져놓고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네. 이거는 정말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전현희 의원처럼 무슨 윤석열, 김건희 살인자 이런 발언은 정말로 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늘 감시를 해야 되는 게 이 공당과 정치인의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특히 김경수 복권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원래 요청을 했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실제로는 저는 이거는 팩트체크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나 그 민주당 입장에서 자기들이 복권 요청을 했다고 네.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복권 요청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해놓고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또 특성이 뭐냐면 네. 이 당에서 나온 발언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한 시점은 대통령실이 밝혀 자기네가 없는 사실을 해놓고 네. 입증 책임이라고 그러냐 입증 네. 책임.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우리가 언제 제안했는지 네. 건의했는지 밝혀야 된다. 저는 네. 지금 오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이 지경이 된 게 네. 말을 아까 뭐 정치 기사는 전부 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말을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네. 정치가 이렇게 그냥 4차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무게, 네. 이 정치인의 말이 실제 리얼리티 현실과 네. 맞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현실과 관계없는 말들만 떠다니는 거를 네.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정치는 거짓말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신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정치인의 능력이 되어버리는. 저희는 이런 사회는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나 본데 물론 어렵고 가난하게 산 분들은 과거의 이력이 정확히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누가 서울대 교수를 했다, 누가 어디 공무원이 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 기록으로 정확히 남아 있지만 어려운 삶을 산 분들일수록 과거의 이력이라는 게 정확히 연도별로 기억도 안 되고 또 기록도 안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겹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서 과거가 정확히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가족사를 본인이 일종의 자기의 마케팅 수단으로 쓰려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은 정확히 한번 검증을 해서 대중한테 국민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이른바 여러 버전의 그러니까 여러 버전의 아버지, 여러 버전의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게 딱 부합하지 않는데 그럼 그거를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는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짓말, 허점 이거를 염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함구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입 딱
닫고 못 본 척 해버리는 거 그런 그렇죠. 거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계속 의문 제기, 문제 제기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심지어 저희가 틀렸다면 네. 이재명 대표 이거 정리해 주세요. 그렇죠. 저 바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부모가 과거에 정말 큰 뭐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고 뭐 남한테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고 예. 정말 너무나 가난해서 자식들을 정말 뭐 구타하고 때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대중들에게 정말 정치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는 본인은 한번 검증해서 얘기하는 게 의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